시험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항산화하는 걸 이제 시험관에서 측정하는 거는 DPPH, 그다음에 ABTS, 그다음에 오락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방법을 보통 많이 쓰고 그 건강기능식품 그 가이드라인에서도 요 세 가지를 쓰는 거를 그 이제 레커멘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DPPH, ABTS 요 두 가지를 이제 많이 쓰고 조금 민감하게 실험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형광을 쓰는 요 오락 방법을 이제 쓰기도 합니다. 근데 뭐 두 가지를 이제 많이 쓰는 거고 보통 이제 이 DPPH는 요런 그 화학 물질 그냥 이름을 그 줄여놓은 그 이름인 거고 이 DPPH는 원래 이 DPPH 자체가 레디칼인 상태가 있는 거고 이 레디칼이 항산화 물질이랑 결합을 하면 이게 레디칼이 이제 안정적인 물질로 바뀌고 항산화 활성 물질이 이제 레디칼이 옮겨지니까 요 옮겨진 상태가 되는 요런 그 상태일 때 색깔이 바뀌는 거. 여기 보라색에서 노란색으로 색깔이 바뀌는 이 그 변화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그 스펙트럴 포토미터로 찍으면 되니까 그 찍는 방법으로 이제 이용을 해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DPPH 레디칼을 물에 그 용매, 보통 이제 에탄올이라든지 뭐 DMSO라든지 이런 거에 녹이면 여기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라색 그을 흡수하는 이제 이렇게 보라색을 흡수하는 게 아니죠. 보라색을 띠는 그 물질이 되는 거고요. 요게 그 어떤 항산화 능이 있는 물질이랑 결합을 하게 되면 요 보라색이 노란색으로 바뀌게 돼가지고 노란색은 거의 이 파장에서는 읽히지가 않으니까 이 보라색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우리가 읽으면 항산화 활성이 이 DPPH가 얼마만큼 남아있다는 걸 이제 알 수가, DPPH 레디칼이 얼마만큼 남아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보라색이 진하면 진할수록 우리가 넣어준 물질이 항산화 능이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원래 레디칼이 보라색인데, 항산화 물질을 만나면 이 레디칼이 없어져가지고, 레디칼에 수소가 붙어가지고 노란색이 되는데, 그러니까 항산화가 얼마만큼 되는지를 측정하려면, 이 보라색을 얼마나 노란색으로 많이 바꿨나를 측정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보라색을 측정해 보면 보라색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보면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항산화능 이 A라는 물질이 얼마만큼 항산화능이 있는지를 이제 볼 수가 뭐 있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실험을 이제 하는 걸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메탄올 용했고 이거는 조금 그 완전히 그렇진 않지만 요거 좀 그 물보다는 그 약간 뭐 지용성 계열의 물질도 많이 녹는 그 계열의 이런 메탄올 같은 용매를 쓰는 거고요. 메탄올 에다가 DPPH 용해시켜가지고 DPPH 용액을 만들고 요걸 만든 거를 이렇게 이제 뭐 600ml, 400ml 이렇게는 옛날에는 많이 했었는데 요새는 마이크로 플레이트 리더로 그냥 금방 읽으면 되니까 이렇게 귀찮게 뭐 600, 400 이렇게 많이 안 하고 그냥 조금 뭐 100 마이크로리터, 뭐 150 마이크로리터 그 마이크로 플레이트 리더로 그냥 바로 읽을 수 있게 볼륨을 낮춰도 되는 같은 비율로 이제 볼륨을 낮추면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두 가지 DPPH와 우리가 원하는 뭐 아까 앞에는 이제 A라는 물질 이야기를 했었고요. 물질을 섞어가지고 놔두면 한 30분 정도 반응할 시간을 놔두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있던 게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보라색이 얼마만큼 남아 있나 보라색을 딱 찍으면 뭐 보라색의 OD가 뭐 한 0.8이 원래는 0.8이었는데 아무것도 안 넣은 거는 0.8인데 우리가 어떤 A라는 물질을 넣은 거는 뭐 0.4다. 그러면 그 차를 가지고 블랭크 혈강도와 지혈 혈강도를 나눠가지고 1에다 나누면 이런 식으로 이제 얼마만큼 라디칼이 소거가 되는 DPPH 라디칼이 얼마만큼 소거가 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런 걸 할 때는 이제 50% 보통 IC50을 구해가지고 IC50 간의 어떤 이 물질은 IC50 얼마다 이렇게 해서 항산화하는 걸 비교하기도 하고 뭐 비타민 C라든지 아니면 DHA 트록스라든지 이런 잘 알려져 있는 그 항산화 물질과 비교를 해가지고 이 물질은 항산화 물질 얼마만큼의 어떤 그 항산화 활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좀 뒤에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BTS는 뭐 조금 비슷한 어떤 메커니즘으로 해서 이제 그 ABTS 어세이도 하는데요. ABTS도 원래 이 ABTS 물질
그 물질 이름이고, 요 물질 이름의 그 이름이고, 요거는 처음부터 이제 레디칼은 아니고, 여기다가 포타슘 퍼스페이트를 넣어가지고 놔두면 이렇게 색깔이 띠는 이제 프리 라디칼, 청록색 이런 프리 라디칼이 되는 이런 색깔을 띠는 물질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포타슘 퍼스페이트를 넣어주면 원래 ABTX는 이렇게 맑은 색이었는데 이렇게 색깔이 그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청록색에서 투명한 청록색 이런 색이 이제 보통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도 이제 그 처음에 이제 그 뭐 트록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 방사능 물질이고요. 뭐 요거와 비슷하게 그 뭐 실험을 할 때 이제 비교를 하려고 이제 넣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쪽 프로토콜대로 보면 아까도 그 아까 실험이랑 비슷하게 그 원래 이렇게 레디칼을 띠는 물질은 요 색깔을 띠는데, 우리가 넣어주는 트록스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 그 요거는 이제 실험 예로 이야기를 한 건데, 미오글로빈 리에이전트 같은 아니면 우리가 미지의 시료 A 물질을 넣어줬을 때 그 색깔이 이제 변하게 되는 거고요. 그 색깔 변하는 거를 이제 그 마이크로 플레이트 리더나 스펙트럴 포토미터로 찍으면 그 앞서 보신 것처럼 이런 DPPH랑 같은 방법으로 색깔이 변하게 되는 거고, 그 색깔 변하는 걸로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 항산화성을 띠는지 그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오락이라는 방법은 옥시전 레디칼 얼버전스 캐패시티라 해서 형광을 이용해서 그 항산화능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AAPH라는 물질을 분해되면서 이 하이드록시 라디칼이 보통 생성이 되는데요. 그 얘네를 형광물질인 퓨트레이신에서 이제 이 물질이 이 퓨트레이신의 형광을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퓨트레이신을 넣고 이 AAPH를 넣어주면 이 형광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안티옥시던트를 넣고 이 형광 물질을 넣게 되면, 그러니까 안티옥시던트를 넣고 그 퓨트레이신을 넣고 이 그 레디칼인 AAPH를 넣게 되면 이 안티옥시던트에 대해서 AAPH가 제거가 되는 거고, 그러면 형광이 안 떨어지고 형광이 그대로 유지되는 방법, 요런 걸 이용해 가지고 유지된 거에서 떨어진 거를 빼주면 실제로 이 안티옥시던트에 의해서 없어진 이 AAPH 레디칼의 어떤 양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항산화의 양을 측정하는 게 되는 겁니다. 이게 폴리페놀들이 항산화성이 높다는 거 여러분들도 다 뭐 잘 모르는 사람도, 이 기능성이랑 상관없고 우리 식품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폴리페놀 그게 좋은가 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 폴리페놀이라는 거는 이제 페놀이 여러 개가 있다는 게 이제 폴리페놀인데, 그 폴리페놀이 이제 항산화 활성을 많이 가지고 또 다른 여러 가지 활성을 가짐으로써 효능이 많다라는 거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폴리페놀 중에 제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물에 많이들 있고 우리가 식품으로 먹었을 때 크게 문제가 개중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지만 크게 문제가 없고 그 식품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식품 뭐 화장품 이런 기능성 원료로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어떤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물질들을 이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시면 그런 폴리페놀 계열, 그러니까 폴리페놀 계열이 항산화 활성이 높고, 그 폴리페놀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플라보노이드다 보니까 항산화 활성을 이야기할 때 보통 일반적인 그 식물 추출물 이런 거 이야기할 때는 이제 플라보노이드의 어떤 양 그런 걸로 이제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플라보노이드는 어떤 물질, 그래서 연구가 플라보노이드 계열에 있는 물질이 한 카테고리로 묶여질 정도로 플라보노이드 뭐 진세노사이드 그런 식으로 큰 뭉탱이에 찍었을 때 아마 이런 파이토케미칼 연구에서 제일 연구가 많이 된 게 아마 플라보노이드이지 않을까 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물질들이 유명하고, 이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물질들은 보시다시피 여기 페놀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페놀 그 관련된 구조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 구조마다 그 역할을 다하는 물질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시 이제 이야기한 플라보노이드의 정의를 하면 여기 이렇게 이게 플라보노이드, 이게 아이소플라보노이드, 그 다음에 이건 네오플라보노이드라고 하는데, 요거는 좀 많이 연구는 좀 작고, 보통 플라보노이드와 아이소플라보노이드
가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아이소플라보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콩 계열의 파이토에스트로겐으로 유명해지면서 연구가 많이 됐고, 플라보노이드도 이제 뭐 비슷하게 여기 2번 위치에 이 페놀링이 있느냐 3번 위치에 페놀링이 있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나눠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아로마틱 링이랑 이 산소랑 그 다음에 여기 산소 옆에 2번이나 3번에 다시 페놀링이 하나 더 있는 요런 그 구조, 요런 걸 이제 플라보노이드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요. 순서를 나타내면 여기는 A링, B링, C링 요렇게 되는 거고, 숫자가 7, 6, 5, 뭐 이거는 예전에 유기학 할 때 많이 배우셨죠? 유기학 5가 작용기니까 이게 1번이고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 띄워가지고 이쪽이니까 이거는 2번, 3번, 4번은 프라임이 붙는 거. 그래서 뭐 7, 3, 7, 5, 3, 뭐 여기에 붙는 거에 따라서 뭐 3, 2 프라임, 3 프라임, 뭐 5 무슨 플라보노이드 뭐 이렇게 그 여기에 그 각자 탄소마다 어떤 기가 붙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번호를 매기는 거고요. 이 번호는 꼭 이 플라보노이드 관련 계열의 그 물질들 기능성 쭉 이제 우리가 다양한 기능성 이야기를 할 때 플라보노이드 계열 물질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또 기억하고 계시면 좀, 특히 풀타임 하는 우리 대학원생들은 이거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그 플라보노이드를 이해하는데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A링, B링, C링, 요것도 A, B, C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산소 여기서부터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고, B링에는 2 프라임, 3 프라임, 4 프라임, 5 프라임 이렇게 프라임 붙여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이제 번호를 쓴다. 여기까지는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플라보노이드 이해하는데 편하니까, 특히 우리 풀타임 학생들은 이걸 꼭 암기를 하고 있으면 이제 논문 쓰고 이럴 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플라보노이드를 놔두는 거는 여기에 보통 산소기가 하나 있는데 요거에 따라서 이제 나눕니다. 보통 이제 이 키톤기가 있으면 키톤기랑 그 다음에 OH기가 하나 있으면 여기는 플라보놀, 여기 OH가 알코올이 있으니까 플라보놀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키톤이 있으니까 플라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 OH가 있으니까 올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키톤만 있으니까 플라본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키톤이 없으니까 이거는 플라바놀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플라바논 이렇게 이제 여기에 OH, 그 다음에 여기에 키톤, 그 다음에 OH, 그 다음에 여기 이중결합,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 유기학 할 때 노먼클레이처 하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뭐 알코올, 그 다음에 뭐 이게 알케인인지 알칸인지 뭐 이런 거 할 때 A 붙이고 E 붙이고 하는 그 노먼클레이처 법에 따라서 여기가 OH 있고 여기 이중결합 있는 거는 플라바놀, 그 다음에 여기 키톤만 있는 거는 플라본, 그 다음에 플라바놀 이렇게 나누는 거고, 여기 이중결합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또 다르게 부르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나누고는, 아이소플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아까 보시면 여기 3번에 여기 요 링이 이쪽으로 있으면서 이제 아이소플라본이라고 부르게 되는, 이렇게 플라보노이드 계열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여기에 OH가 붙고 키톤이 붙고 이런 거는 우리가 쉽게 보면 구조가 많이 달라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 이중결합이 있는 거는 그 구조에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별로 그냥 이거랑 물질 거의 똑같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2차원적으로 이렇게 플레인에다 놔두고 보면 요 물질이랑 요 물질이랑 뭐 똑같잖아요. 여기 이중결합 하나가 없는 건데. 그래서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요거 두 개는 엄청 물질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이중결합이 없으면 요 판이랑 요게 돌아서 요렇게 3차원 구조에 있게 되는 거고, 여기 이중결합이 있으면 원래 이게 편한데 이중결합이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 링이 못 돌고 이렇게 판에서 플레인하게 있게 되는 거거든. 요거 이중결합이 없으면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힌드런스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빗겨 있는 게 더 안정적이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3차원 구조에서 이렇게 빗겨 있게 되고, 요렇게 여기 이중결합이 있으면 빗겨 못 있고 그냥 딱 두 개 붙어 있어야 되는가, 링의 평면에서 한 평면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한 평면에 있어야 되는 거랑 3차원 구조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있는 거랑은 그 구조가 아예 다른 그 구조의 그 물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게, 요 이중결합이 굉장히 그 물질에 의해서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물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3차원 구조에서 조금 달라지는 게, 근데 그거 3차원 구조에 달라지는 거는 항산화활성이랑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항산화활성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 물질들이 3차원에서 단백질이랑 뭐 결합을 한다든지 세포 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 뒤에 이야기를 할 건데, 이런 3차원 구조가 매우 그러니까 항산화활성은 별로 안 중요하고 이런 3차원 구조가 중요하다는 게 요새 연구하는 거고, 제가 연구하는 게 그런 연구인데, 이 두 물질에서 보면 거의 항산화활성은 비슷한데, 여기 뭐 OH가 똑같이 있다면 비슷한데, 요거는 플레인에서 이렇게 구조가 플레인으로 못 있고 이렇게 비껴서 있고, 여기 플레인에 있는 거랑은 3차원적으로 굉장히 다른 기능을 한다라는 게 의미하는 듯이, 어떤 3차원 구조적으로 어떤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뒤에 말씀드릴 건데, 그리고 강의를 계속 하면서 이제 이번 시간뿐만 아니라 계속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이중결합 있고 없고가, 그 이중결합 한거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런 항산화활성이 변하는 거는 거의에 비해서 요 3차원 구조적인 변화는 엄청난 변화라서 그 매우 큰 변화를 나타낸다라는 거가 이제 그거고,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요 이름이, 우리가 딱 보면 이름을 이제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이름을 이제 구분하실 수 있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구분하는 구조는 여기 이중결합, 그 다음에 키톤, 알코올 이런 게 어떻게 붙어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여기 안토시아닌 같은 경우에 또 뒤에 이제 요거 하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아피제닌 같으면 여기 이중결합 있고 여기 키톤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플라바놀이고, 요 플라바놀 계열의 물질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아피제닌은 요게 아니라 요거죠. 여기 OH가 없죠.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 캠페롤이 있는데 똑같이 있는데, 여기 OH 아피제닌이랑 캠페롤이랑 비교해보면 여기 OH기만 딱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요 플라바놀이랑 플라바논이랑 그 다른 것만 딱 다른 건데, 뭐 이것도 아피제닌이 많이 들어있는 거랑 캠페롤이 많이 들어있는 거랑 물질도 식물도 다르고, 요 OH기 하나가 다른 이름도 크게 달라서 좀 많이 다르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나누는 기준이 여기 OH기가 어떻게 되고 여기 이중결합이 어떻게 되는지가, 물질들 다 그런 식으로 조금씩 바뀌면서 나오니까, 좀 카테고리를 나눠서 볼 때 여기 하나하나가 어떻게 없는가를 좀 보시면 좀 쉽게 물질들이 많이 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텐저린류에 많은 노블레틴, 타거레틴 이런 것들도 많이 연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루테올린이라고 해서 여기 샐러리 같은 데서 많이 들어있는 루테올린, 얘도 연구가 많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연구가 많이 됐다고 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EGCG라고 불리는 에피갈로갈레킨 갈레이트, 요게 이제 녹차에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랑 일본 사람들이 녹차를 많이 마시니까 요걸 연구를 엄청 해가지고, 이 EGCG가 한때는 이제 이게 대표적인 만병통치약으로 통했는데, 요새는 EGCG가 별로 이제 효과가 없지 않을까라는 이제 결과적인 결론으로, 임상에서는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게 결국 이제 결과가 되고 있는 게 지금이고, 요거 연구를 제일 많이 하신 러커스 대학의 CS 양 교수님 이야기, 자기가 평생 연구해놓고 마지막 좀 와서 이제 효과가 없다, 이렇게 용기 있으신 연구이기도 한데, 결국 그분이 말씀하신 게, 내가 평생 했는데 임상적으로는 연구 효과가 없다라고 학회 같은 데 가면 자주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실리비닌, 요거는 이제 밀크시슬에 이제 보통 있는 실리빈 요거도 이런 구조에서 밀크시슬에 있는 거는 이게 중합체로 돼 있어가지고 실리마린이라고 해서 여기 중합체, 요게 막 중합체로 있는 형태로 있는데, 그거 나중에 강한 이야기 할 때 연구를 많이 하겠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은 지금 그래도 건강기능식품 중에 제일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 이 밀크시슬 추출물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요거가 유명하니까 요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아이소플라본 계열의 물질들, 아까도 보신 것처럼 여기에 링이 있는 게 아니라 요 아래쪽으로 이제 링이 있는 게 이제 아이소플라본인 그 바이오 체인에 있는 여기 A, 그 다음에 다이더진, 제니스틴, 여기가 이제 보통 제일 그 유명한 거죠. 제니스틴, 다이더진이 제일 그래도 그 연구가 많이 돼 있고, 보통 콩에 한 60에서 한 70%는 제니스틴이고, 그 다음에 다이더진은 그 나머지 30% 되고, 나머지는 이제 다 다른 아이소플라본 계열인데, 그런 이제 콩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아이소플라본 계열로서 얘네가 이런 파이토 에스트로제닉 에펙트를 가짐으로써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졌는데, 요새는 또 이게 다른 그게 아니다라는 게 좀 다시 연구가 많이들 되고 있는 거고, 그것도 차차 항산성이 많은 게 폴리페놀이니까 페놀 어세이 실험을 했고, 폴리페놀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플라보노이드니까 이제 플라보노이드를 얼마만큼 나오는지 실험을 해야겠죠. 이 플라보노이드가 얼마만큼 나오는지 실험하는 거는 이 알루미늄 클로라이드라는 이 물질이 아까 플라보놀의 C3이나 C5번 여기에 하이드록시 그룹과 이 플라보노이드 구조에 잘 끼어 들어가 가지고 그 색깔을 나타내는 거를 이제 착안해 가지고 이 복합체가 생기면 이제 415에서 파장을 잘 흡수하게 돼 가지고 요거를 이제 실험하는 거고, 플라보노이드 중에 제일 대표적인 물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카테친은 아까 트록스나 뭐 비타민 C나 아니면 그 갈릭 애시드 같은 거랑 비슷하게 스탠다드로 해서 실험을 하면, 똑같이 그 실험을 하면 요렇게 이제 415에서 흑광도를 측정해서 요 스탠다드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흑광도를 가지느냐를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실험을 얼마만큼의 플라보노이드들이 아마 대략적으로 뭐 정확하게 플라보노이드는 아닐 테고, 또 이 색깔을 나타내는 물질 같은 경우에는 색깔에 영향도 받고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토탈 플라보노이드가 얼마만큼 정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 뭐 실험을 간단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실험하는 게 아까도 말했죠. 항산화 ABT에서 DPPH 하고, 이게 이제 폴리페놀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니까 폴리페놀 실험하고, 폴리페놀은 이제 플라보노이드가 많을 것 같으니까 플라보노이드까지 실험하면 플라보노이드에서 어떤 물질 이런 기능성이 나올 거다, 이런 가정하에 그 다음 실험을 할 수가 있게 되니까, 거기까지 이제 보통 실험을 일반적인 천연물 추출해가지고 항산화성 보는 실험은 그렇게 실험을 하는 게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요거는 한번 그런 플로우를 기억해 두시면 다음에 내가 실험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든지 뭐 해야 될 때 쉽게 뭐 적용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